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을 향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프레시아는 저 정봉주가 호텔룸에서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국민들을 속이더니 이제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세 차례나 말을 바꿨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이밀면 성추행입니까? 물론 저는 이런 행동조차도 한 일이 없습니다. 프레시안이 자기 기사를 세 차례 부정하면서 벌인 대국민 사극의 목적은 이 가짜뉴스를 서울시장 출마 선언식 1시간 반 전에 보도함으로써 서울시장 출마를 못하게 하고 정치 생명을 끊어놓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대국민 사기극은 통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기사를 세 차례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만일 정중보도와 사과가 없다면 저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하는 것을 포함하여 프레시안을 상대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처를 다 취할 것입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는 유지합니다. 네, 자 해명 내용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사건 당사자하고 단 둘이 만난 일은 없고 따라서 성추행도 없다 이 얘기인데요. 성추행이 있었다고 이 프레시안 기사에 지목된 날짜와 시간에는 다른 일정들이 있었고 이것은 이제 동행한 사람의 증언이나 사진 이런 걸로 증명 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네. 또 프레시안이 이 사건 관련 총 4개의 주요 기사를 사이트에 실었는데 핵심 팩트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요. 성추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23일과 24일이 지금 혼재돼 있고 장소도 애초에는 호텔 룸 이렇게 표현을 했는 게 로비에 있는 레스토랑, 룸이 있는 식당, 호텔 1층 카페 겸 레스토랑 안에 있는 룸 뭐 이렇게 바뀌게 됐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했다는 행위도 키스를 시도한 것에서 키스를 한 것으로 다시 얼굴을 들이민 것으로 이렇게 기사에서 바뀌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과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 두 사람이 친구 사이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이 사건 당사자하고 프레시안 기자가 같은 대학 출신으로 함께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던 사이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이제 팬과 정치인의 관계로 만났고 이후에 정봉주 전 의원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다시 만난 일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당시에도 직업 정치인으로서 다수의 지지자들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문자를 뭐 주고받았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 만나는 일은 이외에는 없다라는 주장인데 지금 이 당사자가 지금 뭐 이런 인터넷에 자신의 어떤 신상 이런 것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 뭐 이런 뉴스도 조선일보 통해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여부는 나중에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프레시안에서도 추가 보도가 나왔죠? 정봉주 전 의원 기자회견 직후에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의 카페직이었던 닉네임 민국파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이제 했는데요. 네. 이 사람은 당시에 정봉주 전 의원과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같이 있었다는데 2011년 12월 23일 이 성추행이라고 지목된 당일이죠. 이 일정 수행 중에 차로 렉싱턴 호텔에 데려다 준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하. 이 정봉주 전 의원은 렉싱턴 호텔에서 30-40분 정도 머물렀다고 하고요. 예. 이 사람은 정봉주 전 의원이 호텔에 간 것을 부인해서 곤혹스러운 생각이 들었고 특히 프레시안이 공격을 당하는 상황을 지켜보기 어려웠다고 이렇게 밝힌 어떤 의도를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뒤집혀지고 또 뒤집혀지고 이런 상황인데요.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네요. 그러네요.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특혜 공천 및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충남지사 예비후보직 자진 사퇴를 권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박수현 전 대변인의 예비후보직 적격 심사를 진행을 했는데 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일단 회의를 마쳤다는데요. 그런데 이 결정의 취지는 당이 가정사 부분까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도 자연인 신분에서 해명을 하는 기회를 갖는 게 낫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자진 사퇴를 이제 권유하는 그런 취지로 내렸다라는 이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박수현 전 대변인은 자진 사퇴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사건 이후에 선거운동을 중단한 상태였는데 오히려 오늘 한시부로 재개를 했고요. 또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운동과 개인사를 가공한 흑색 선전은 분명히 다르다라면서 네거티브 공작에 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경선 상대인 양승조 의원과 복기왕 전 아산시장 등에게 자신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부에 요청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민병도 의원 사퇴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민병도 의원이 낙선 의원이던 시절에 뭐 성추행을 했다 이런 폭로가 나와서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로 밝히는 바람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사퇴를 만료하고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도 민병도 의원이 오늘 국회의장실에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을 강행을 했습니다. 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에 의원이 사직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이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비회기 중이면 표결 없이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월 국회가 이제 열린 상태거든요. 그러네요. 다만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될 가능성이 크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민병두 의원의 의사와는 별개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권력이 없는 사람이 한 여성에게 일회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미수 행위를 한 것은 미투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쓰면서 미투 운동이 사이비 미투에 오염될까 봐 두렵다 이렇게 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패럴림픽 소식 정리해 주시죠. 스노우보드 국가대표 김윤호 선수가 오늘 스노우보드 크로스 하지장애 종목에서 16강에 진출을 했는데 8강에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스노우보드 2014년 소치 대회에서 시범 종목으로 개최가 됐고 이번이 첫 정식 종목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것인데요. 김윤호 선수는 어깨 탈과 무릎 통증을 지금 호소하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본인은 결선에 오른 것만으로도 뿌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패럴림픽에서도 컬링 아주 잘하고 있죠. 오늘 휠체어 컬링 예선 4차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캐나다에 7대5로 승리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4연승을 거두고 중국과 함께 공동 1위를 기록하는 상황이 됩니다. 예. 이 컬링 대표팀은 미국과 또 중립선수단으로 출전한 러시아 등의 강팀을 모두 꺾은 상태여서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휠체어 컬링 어떻게 하는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휠체어에 타고 있어서 허리를 굽힐 수가 없으니까요. 좀 익스텐디드 큐라고 하는 긴 장대로 스톤을 미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스위핑은 따로 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은 결국 공동교섭단체 하기로 했죠. 어제 정의당이 의원총회에서 끝장 토론을 진행한 끝에 민주평화당과 국회 교섭단체 구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정의당은 17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이 공동교섭단체 추진에 관한 협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내부 의견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정의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맞느냐 또 교섭단체에서 실익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이고 민주평화당은 아니다 이 점도 있는데 개헌 등의 어떤 쟁점에 대해서도 양당 입장이 다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의당은 지난 1월 말에 원내정당 중에서는 처음으로 자체 개헌안을 내놓을 정도로 개헌에 적극적인데 네. 반면 민주평화당은 일정을 정해놓고 개헌을 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이런 입장을 내비친 바 있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득의 측면에서 볼 때 정의당 입장에서는 향후 원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 간사를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이점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특히 환노위에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면 정의당은 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 최대 이슈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보고 또 그 속에서 해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두원, 정청래, 투정스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아유,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요. 지난주부터 이게 이 코너 이름을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달라 했는데 많은 의견들이 왔어요. 두레길, 뭐 배추도사, 무도사. 근데 보니까 두레길은 좀 뭔가 좀 둘레길 같기도 하고 투정스 어떻겠습니까? 정치 투정쇼. 정치에 투정 좀 해보죠, 뭐. 네. 아니, 투쟁이라는 단어는 좋은데, 투정 그러면 왠지 투덜거리는 것 같아서. 투정 좀 합시다. 자, 일단은 정치 투정쇼를 하고 만약에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것도 좋은 또 의견 주시면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이 두 분 정치 평론가 분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나 의견들 보내주십시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긴 한데 휴대전화 문자 샵 8001, 또 우물정 8001, 무료 인터넷 라디오 미니 열어놓고 있으니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주제는 역시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미투 폭로 얘기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 또 정봉주 전 의원, 또 민병도 의원, 박수현 전 대변인, 민주당이 지금 엄청난 폭로와 의혹들이 쏟아져서 지금 좀 힘든 상황인데 먼저 우리 정청래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심각하게 보고 있죠. 보고 있고. 민주당만 왜 나옵니까? 저도 좀 우울해요, 그래서. 뭐 혹시 걱정되세요? 아니,
정봉주 의원 문제가 터지니까 네.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두 분이 친분 관계 상당히 어떻게 있잖아요. 된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고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네. 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민병두 의원 이렇게 연이 터지니까 그냥 좀 우울합니다. 예. 정도원 의원님이 좀 좋습니까, 기분이? 아니요, 그렇지 않죠. 지금 쓰나미가 이제 몰려왔는데 시작이고요. 네. 이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네. 벌써 홍준표 대표가 잘 됐다 이러면서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자유한국당도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엄청난 부메랑이 될 텐데 네. 좀 너무 성급한 그야말로 투정인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투정 좀 합시다 오늘. 투정하셔도 될 것 근데 같은데요. 본인도 뭐 대선 때 45년 전에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숙집. 있었고 뭐 곤혹스러운 상황도 있었을 텐데 네. 어쨌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어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지켜보고 그리고 또 2차 가해가 2차 가해, 가해자. 2차 피해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정치권에서 좀 이렇게 뭔가 보호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이 맞지. 니네 잘 걸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네. 홍준표 대표 얘기입니다. 45년 전 하숙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나하고는 상관없이 일어났던 사건이다. 근데 대선 때 저들이 나를 얼마나 비방했는가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누가 얘기했냐면 본인이 얘기했어요. 책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참 나는 뭐 좀 헷갈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이걸 답변을 저희가 또 평을 하기도 좀 그렇네요. 본인 아니라고 하니까. 자,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민병두 의원이 저는 좀 그 내용을 보면서 그게 큰 내용인가, 또 본인이 당시는 의원이 아니었더라고요. 크다면 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사퇴를 이렇게 해버리는 게 좀 의아해하고, 또 사퇴를 하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좀 난리가 났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사퇴서를 냈죠. 민병두 의원은 쓴 글도 읽어봤고 네. 그 사모님 목혜정 여사인가요?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쭉 이제 읽어봤는데 그것은 이제 가족 입장에서의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이 호소를 한 분 또 입장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민병두 의원이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죠? 그 기억 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가? 그 시점이면?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닌데 네. 일단은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나요? 예. 그래서 그 팩트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당 지도부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의원직 사퇴까지 하는 게 맞냐 이런 입장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시비가 가려지기 전에 왜 의원직까지 던지자 이런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좀 클리어하게 뭐가 정리된 이후에 그 다음에 액션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게 당의 입장인 근데 것 같아요. 그게 정도의 문제라고 돼버리는데 네.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정말 발빠르게 그냥 대응해가지고 출당 조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임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사실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사퇴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민병두 의원도 이해가 안 가요. 자기는 또 별로 큰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또 사퇴하는 건 또 뭐고. 이상하고. 사퇴하는 걸 또 말리는 민주당은 뭐고. 이상하고. 요즘 하여간 좀 상식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의원직 사퇴서는 제출한 것 제출했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직 사퇴서는 국회의장이 수리를 하거나 네. 비회기 기간에는 그리고 회기 기간에는 3분의 2죠. 국회의원. 네.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될 것으로. 근데 혹시나 당 입장에서는 지금 한석 한석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죠. 네. 말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뭐 한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국회가 이제 5월 30일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국회의장이 누가 되느냐도 이제 일당이 정해지죠. 일당이 누구냐에 따라 예. 정해지고 또 상임위 배분 문제 또 심지어는 이제 지방선거 저 번호까지도 1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얘기를 거꾸로 해버렸는데 의석수가 이제 누가 일당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거든요. 네. 여러 가지가 큰 게 달라지죠. 근데 지금
21석 대 116석이니까 하나 빠지면 120석 되죠, 이제. 아슬아슬 하거든요. 아슬아슬합니다. 예, 또 이제 민주당 의원들 출마하고 또 보궐선거에서 이제 또 결과 어떻게 나올지도 나올지 모르고. 모르고. 예. 그러니까 의석수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전남도지사에 출마 이계호. 하려고 했던 이계호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죠. 네. 아마 당의 만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김영춘 장관도 불출마 네.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김부겸 장관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의석수 또 특히 일당 지위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 미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뭐 당 지도부의 생각은 제가 들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정청래 의원 생각이 뭐 비슷하잖아요. 내가 당 지도부인가?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네. 일단 진실이 무엇인지 그렇죠. 양쪽 주장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진실 공방 게임을 이미 가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진실이 무엇이냐 이거부터 먼저 우선 규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사실 말하기 어려운데 네. 이제 부작용도 많이 생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악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원칙을 좀 세우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종의 뭐 매뉴얼일까요? 그거는 뭐 양당 공이 마찬가지죠. 매뉴얼이 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도 지금 구도나 판이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6명이었는데 지금은 박원순 시장 그리고 우상호, 박영선 의원 3파전 정도로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박영선 의원은 또 시비가 있잖아요. 특히 시비. 윤성빈 네. 선수 그걸 왜 경기장 얼굴 들이밀기 논란. 뭐하러 가가지고 하여튼 이 경선 흥행에도 차질이 좀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많이 해가지고 결선 투표도 하고 뭐 이러려고 한 것 같은데 원래 이런 일이 없었어도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 분위기는 뭐 박원순 시장의 뭐 일방 독주에서 원래 싱거운 게임이다라는 건 이제 있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민병두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네. 정봉주 의원은 뭐 앞으로 계속 끝까지 가겠다. 가겠다 근데 이런 입장인데 당의 복당도 아직 안 됐는데 복당이 아직 안 됐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복당부터 좀 난항이 예상되죠. 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찌됐든 3파전 내지 4파전으로 이제 거의 굳어진 셈인데 우상호 의원이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뒤집기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고. 가능합니까? 있습니다. 그건 우상호 의원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하여간 이번 기회에 정치인 얼굴 내밀기에 이제 아주 극한을 보여줬는데 네. 이제 그런 좀 불쌍사한 모습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 박영선 너무- 의원 말하는 겁니까? 예, 너무 심했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민주당은 뭐 박원순 시장이 좀 많이 유리하다. 뭐 현재 그렇게 보는데. 뭐 그 점수가 그렇잖아요. 여론조사 점수가. 근데 문제는 야당에 마땅한 또 후보자가 눈에 안 뜹니다. 안철수 전 대표 빼고는. 없죠. 자유한국당은 없죠. 현재 후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없을 겁니다. 선거 때까지. 없을 것 같아요. 네. 야, 그거 뭐 어떻게 저주 비슷하게 아니,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후보라는 게 아무나 나갈 수 없잖아요. 돈이 최소한 50억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그 돈 써가면서 누가 나오겠어요. 회복을 해야 되는데 15%는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없죠, 지금. 그러니까 당 지도부와 관계없이 후보 개인의 입장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러면 그 돈을 쓰고 누가 나가겠어요. 당이 대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참, 그래도 제일 야당인데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 같은 망신이죠, 경우는 망신. 상황이에요. 네. 워낙 그 들어간 돈이 많기 때문에 네. 그냥 연습 게임을 한번 나올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그런 경우는 네. 그냥 내가 한 1, 2억 쓰고 네. 뭐 이름 내밀고 다음번을 기약하자 해서 연습 게임으로 나올 수 있는데 서울시장 같은 큰 사이즈 선거는 불가능하죠. 결국은 뭐 야당 쪽은 없다. 자, 충남도지사도 지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안희정, 포스트 안희정, 뭐 박수현이나 뭐 이쪽이 경선이고 당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난감할 것 같아요. 안희정을 팔지도 못할 것 같아요. 후보들이. 박수현 이제 예비 후보죠. 네. 예비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안희정 사진은 다 지웠죠. 없앴습니다. 벌써 다. 네, 사진은 다 SNS에도 지우고, 다 지웠더라고요. 다 지우고 네. 다 했죠.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박수현 대변인 뭐 의리 없다 이렇게 욕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지금 상황상 그럴 수밖에 옛날에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제일 먼저 갖다 놨다가 제일 먼저 다 치우더만. 그렇죠. 항상 그랬어요. 네. 근데 박수현 후보는 후보로서 계속
지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오늘부터 거예요. 재개했어요. 선거는 합니다. 이제. 선거운동을 아, 재개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 당에서 뭐 이렇게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민을 할 것 같아요. 네, 정돈 의원님 불만이신 것 같아요. 아니요. 박수현 후보가. 아니, 저는 좀 그래도 상당히 좀 제가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후보인데 아까워서 하는 얘기죠. 아까워서. 예. 정두원 의원님은 네. 비교적 합리적인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저는. 쓰려면 팍팍 쓰지. 많이 합리적이에요. 상당히 합리적이신 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아산시장인 복귀왕 시장하고 네. 양승조 의원 두 사람이 좀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아니, 그렇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또 뭐 마땅한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또 문제인 거예요. 네. 지금 이완구 전 총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완구 뭐 이인재 후보인데 정말 너무 올드보이들이잖아요. 근데 충남은 제가 박수현 대변인을 옹호하는 차원이 아니고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도 박수현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죠. 아, 그래요? 그렇지 이번 이런 와중에도? 이런 논란에도 그렇게 뭐 꺼지지 않았다 이런 거고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네. 와중에도 본인이 1등이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박수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19대 국회 같은 동료 의원인데 네. 그때 워낙 이렇게 좀 호감도가 높았어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참 고생한다. 그리고 버스로 매일 출퇴근하고. 공주에서 그러니까요. 남부터미널. 그래서 네. 박수현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옆에 동정심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자, 박수현 후보의 또 거치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지방선거 선거판 선거 구도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아직도 기울어져 있습니까?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투 운동 때문에 뭐 타격을 받았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또 이제 더 두고 봐야죠. 그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런데다가 또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투 운동에서 잃은 표가 있다면 또 그걸 상쇄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뭐 이런 안보 이슈가 있는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더 최고점을 찍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70%도 넘어갈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와 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인기는 인기고 네. 또 당은 당이고 후보는 후보고 지금 이렇게 약간 삼자가 따로는 원래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그냥 곧바로 뭐 여당 이제 선거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좀 않은 아니, 또 양상이라서. 그리고 중요한 변수가 야권 분열이거든요. 그렇죠. 야권 분열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여당을 밀어낼 만한 지렛대적인 힘의 요소가 없는 거죠. 힘의 지금. 요소가 없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선거는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선거라고 그러면 네. 지방선거는 예를 들면 기초단체장 이런 데는 인물선거도 또 그렇죠. 많이 이제 요소가 가미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일사불란하게 일렬로 네. 정렬하듯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무조건 여당이 그대로 가진 이긴다. 않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방송 중에도 계속 코너 제목만 보내고 있어요. 방송을 들으셔야 되는데. 네. 지금 2500님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번 주 들으면서 가만히 들으니 제목이 설원설레. 야, 절묘하다. 아, 어울릴 것 설원설레. 같다 말씀을 하고 8132님은 정치를 정정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저 이름을요. 네. 경로당 가면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오, 청정래 의원 왔네. 정청래가 발음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한번 옛날에 10년 전 넘은 것 같은데 네. 아니 개그맨 박수홍 씨도 네. 자기 사회를 보면 무슨 행사와 사회를 네. 보면서 청정래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야. 청정래가 개그맨 그 박수홍 씨가 알죠. 예. 그래서 아, 제가 그러면서 살짝 자기 뭐 아니 그래서 이미지 제가 뭐라 홍보하고 그랬는지 알아요? 있어. 감사합니다 박홍수 씨. 네. 자, 의견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질문도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유, 광고는 우리 의원님께서.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쇼. 좋습니다. 동의해주세요. 정치 투덜쇼로 해주세요. 이름 가지고 계속 매주 네. 일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름 좀 새로 보내주세요. 좋은 걸로. 네. 일단은 정치 투정쇼입니다. 네. 자, 화제를 좀 바꿔볼게요.
결국 미투가 이래 큰지 몰랐는데 정말 큰 뉴스잖아요. 남북 회담, 북미 회담 이런 정상회담 성사 뉴스가 있었는데 이게 미투 때문에 조금 뭐 덮인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평가합니까? 엄청난 거 맞나요? 저는 조금 과장법을 사용해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백악관 네. 브리핑룸에서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브리핑룸에 들어가는 기자가 너무 작다 이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웨스틴윙이라고 네. 브리핑룸 밖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따 큰 거 터트린다 이러고 예고까지 대통령이 해준 거였잖아요. 예. 전 세계 모든 언론이 그 시간에 다 집중했잖아요. 야. 단군 일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주목받고 빛났던 적이 있었던가. 단군 이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한국 전쟁 빛난 건 아니네. 그렇죠. 눈에 띈 가장 거. 빛나는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냐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네. 켈리 비서실장, 맥메스터 안보부장 이런 사람들이 다 귀를 쫑긋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국에게 정보 주권이 없었다. 정보 이니셔티브를 미국이 다 가지고 있었다. 근데 우리가 남과 북이 잘 지내면 미국은 북한의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귀담아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쫑긋해서 쫑긋해 듣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언지를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라든지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본인의 결심을 그 자리에서 진짜 결심을 한 거예요. 그거 봐. 내가 이렇게 좋잖아. 트럼프 마음속까지 들어가 봤어요? 아니 정의용 실장 얼굴 보고 결정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물론 마음속에 담고 있었지만 참모들한테 그것을 흘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단군 이래에 최고로 우리나라가 빛났던 시점. 가장 주목받았던 순간. 네. 그러니까 저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이제 정세 관련해서 운전자론을 내세울 때 좀 오바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운전자가 될 수가 있는가. 근데 결과적으로 우여곡절 끝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제 운전대를 잡은 셈이거든요. 운전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도 좋았겠지만, 운도 좋았다. 네, 네. 하여간 그래서 굉장히 그 운이 좋아서 운전대예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우, 정도는 또 뭐 엄청나게.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정보 주권,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양쪽에서 우리를 중재를 통해서 의견 교환했던 게 뭐냐면 네. 2005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러. 원래 1시간 면담했는데 네. 5시간 만나고 네. 9.19 공동성명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이때는 북쪽도 미국도 우리에게 양쪽 생각이 어떤지를 물어봤던 때예요. 아하.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 찾아온 기회죠, 지금. 자, 중요한 진짜 한반도의 운명이 아마 한두 달, 4월 달까지 남북 정상회담, 5월까지 바이메이, 네. 5월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니까 한 두 달 내에 많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이거 회담을 나중에 하고 나서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실패하면 또 어떤 결과가 실패하면 바로 전쟁이죠. 전쟁이라고요? 그렇죠. 실패하면 전쟁이죠. 전쟁이라고까지 할 건 없고, 예. 제가 이제 그냥 압축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북미 정상회담이든 남북 정상회담이든 의제는 같은 거예요. 비핵화겠죠, 뭐. 비핵화고 체제 보장 얘기도 할 그리고 수도 체제 있고요. 보장이란 말은 다른 말로 북미 수교거든요. 북미 수교. 그래서 네. 북한은 92년도에 김일성 때 네. 김용순 국제비서를 네. 미국에 보내요, 워싱턴에. 그래서 미 국무부 차관을 만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 주장도 하지 않겠다. 북미 수교를 맺어달라.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북미 동맹까지도 가능하다. 동맹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우방국가가 돼달라. 이렇게 했는데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그 2년 전에 89년도 그때 동구 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다 몰락했잖아요. 네. 북한 니네도 뭐 망할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망할 거다. 가만히 있으면 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북미 수교를 거절했어요. 근데 북한의 입장으로는 절박했고 거의 애걸하다시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걷어찬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믿을 것은 대한민국하고 중국, 소련하고 다 수교를 맺었고 북한으로서는 혈맹인데 그걸 뺏긴 거예요. 그리고 미국한테는 얘기해도 북미 수교 안 맺어준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 개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핵 개발의 출발이 거기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쨌든 지금 대북 제재의 효과로서 북한이 저렇게 나온 건데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대화가 결렬되면 대북 제재 갖고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군사적인 옵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엄청나게 성공할 것이다.
그 우리는 애는 나와 김정은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 투게덜? 그럼요. 둘이 또 비슷하긴 하다. 좀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는 네. 엄청난 성공을 할 것이다 해서 우리는 뭐냐면 김정은 앤드 트럼프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화의 동반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이 11월 대선과 대선 승리, 11월 중간선거 승리, 네. 다음 대통령 선거, 재선 승리, 심지어는 연임까지. 노벨 평화상까지 평화상까지. 김정은을 디딤돌로 해서 내가 한번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시킨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근데 이제 북한의 이제껏 태도를 보면 이렇게 잘 나가다가 또 삐딱하게 나오든지 뭐 이러잖아요, 한 번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죠. 뭐 여기서 일일이 따져보기는 싫지만은 네. 한 5번 정도 속은 셈이거든요. 이제 지금 같은 태도로 나온 적이 이제 여러 번 있었다가 네. 결국은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대북 제재를 이제 늦추면 안 되죠. 최종 합의를 볼 때까지. 네. 이제 그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그것만 지켜진다면 이번에는 이제 속지 않겠죠. 이번에 왜 중요하냐면 네. 우리 정두원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뒤집은 적도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은 북한만 뒤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표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적이 뭐냐면 제네바 협정 때 핵사찰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여기 하기로 했어요. 근데 또 다른 걸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니 합의된 데만 사찰하면 되지 우리가 패전국도 아닌데 미국이 하자는 데 다 하냐. 그래서 거듭찬 건데 근데 미국도 책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9.19 공동성명이 2005년 9월 19일 날 발의가 됐거든요. 네. 그때 한반도 비핵화 이런 게 다 있어요. 20일 날 방코델타 아시아에 북한에 2,500만 달러를 내주지 마라. 동결했죠. 동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는 미국이 책임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잘못한 적도 있고 북한이 잘못한 적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직접 대화를 하지 않아서 네. 많은 문제를 해결을 못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번에 다르다. 직접 만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은 불문에 붙이고 네. 우리 새로운 미래로 나가자. 이렇게 김정은 트럼프가 합의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도자, 또 북한 지도자가 만나는 뭐 사상 초유의 일이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우리 정청래 의원 노벨 평화상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진짜 비핵화가 되고 네. 북미 수교 이런 얘기도 되고 네. 그러면 트럼프 평화상 수상 가능성도 있을 것 아니요. 같고. 근데 노벨 평화상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예, 완전히 평화 체제가 이제 정착이 되면 이 정도 평화 왜 힘이 이제 연말에 노벨 평화상이 가능한데 네. 거기에 왜 우리는 빠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셋이 받아야죠. 그건 이렇게 가야 돼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은 저는 굉장히 이기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오바마도 한 번 받았잖아요. 받았었나요? 오바마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그래서 오바마처럼 난 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나중에 설령 3명이 받더라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고 단독으로 수상하십시오. 아. 이렇게 계속 추임새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같이 받자. 이렇게 할 때까지는 기다리고 트럼프 대통령 단독 독상. 노벨상을 뭐 노벨상 위원회에서 주지 뭐 내가 받겠다. 그렇긴 한데 스탠스는 그렇게 취하는 게 맞고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든 남북 정상회담이든 성공 여부는 뭐에 달려 있냐? 한미 공주예요. 한미 공주의 핵심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이 크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략적 칭찬.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칭찬에 약한 것 같아요. 네. 정청래 의원하고 좀 닮았어요. 제가 그렇게 생겼습니까? 아유, 뭐, 칭찬 받을만 하면 칭찬 또 해야 되는 거고. 자, 우리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하니까 일본하고 중국이 좀 애가 타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하는 아베 총리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극진하게 대우를 하는 건 맞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그 쌍중단 지금 계속까지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아마 쌍중단에 대해서 미국이 좀 받아들인다면 중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쌍중단이라 하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물어보려고 하다가 제가. 군사 훈련도 중단하고 한 개는 중단하고. 그리고 또요? 북한은 미국 핵실험도 하지 말고 핵 개발도 하지 말고 이 상태로 일단 스테이. 그 상태에서 논의하자. 이게 이제 쌍중단이거든요.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 김정은 위원장은 뭐 너희 두 나라 한국하고 미국하고
훈련하는 건 이해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딱 치고 나갔잖아요. 네. 그럼 미국은 제가 봤을 때는요, 규모는 축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은 쌍중단 얘기가 이제 그 이상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 이상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핵 폐기로 가야 그거는 되니까. 이제 중간에 나온 얘기고 어쨌든 이번 대화 국면이 조성되는 데에 있어서는 중국의 역할도 크다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돼요. 아. 물론 대북 제재가 이제 몇 개 들어간 이유가 중국이 그래도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특사를 보내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평화 체제라는 거는 결국은 남북한만 이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사강과의 주의 사강 다. 예. 그렇죠. 전체가 이제 세력 균형이 평화 체제로 가야 되는 밀중로 거죠. 남북 이게 이제 육자회담 할 때 대상국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그러는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 당사국이 우리가 아니에요. 미국, 북한. 중국, 북한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정전협정을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중국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파트너예요. 그래서 이 3개국이 모여서 그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는 우리가 또 이제 당사국이 돼야 되죠. 돼야 되겠죠. 정도님은 제가 직구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기분 언짢아지고 아니 괜찮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니까 싹 바뀌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 안 보면 또 저는 칭찬할 건 칭찬하고 비판할 건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당이 뭐 내가 속한 당이든 다른 당이든 저는 항상 일관되게 유지해요. 정두원 우리 선배님은 신체적으로 당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당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그 당, 참, 이게 재밌네요. 아재 개그죠? 당 떨어진 적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 국회의원 할 때 야당 의원들이 더 저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좀 항상 야당 같아요. 예? 아니,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야당 같아요. 여당 속 야당 같고. 이거 정청래이 잘하는 얘기지만은 네. 이제 그러니까 여당 때 야당을 비판하는 거는 그냥 대변인들이 알아서 늘 하거든요. 네. 근데 나까지 뭐 거기다 뭐 비판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를 비판한 역할을 자임했죠. 아니 근데 아까 제 질문에 왜 답변 안 합니까? 당 떨어진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 떨어지려고 그러네. 자, 이제 뭐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인사는 우리 정동 의원님이 한번 네, 마칠까요? 네, 아주 재밌네요. 더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지난 한 주 사이에 아주 급진전된 한반도 주변 정세 이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북 정상회담까지만 해도 뭐 깜짝 놀랄 뉴스지만 이렇게 되는구나 했는데 북미 정상회담 얘기는 정말 안 놀랄 수가 없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4월인데 북미 정상회담을 5월에 네.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요.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회담의 징검다리처럼 느껴져서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한반도 운전자론 뭐 어쨌든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겠다. 그런 것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다행인데요. 예. 저는 한반도의 평화의 봄 그 새싹이 움트고 있는 정도라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새싹을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키우고 꽃이 피게 하기 위해서는 이념 정파를 넘어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끝이 아니고 정말 조심스러운 시작이다. 네. 예,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혜찬 씨도 저는 깜짝 이번 놀랐죠, 사실. 급진적인 걸 보면서 많이 놀랐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용으로 순화를 하면 이제 몽둥이 들고 날뛰는 사람 잡는 데는 칼 들고 날뛰는 사람이 참 제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김정은이 몽둥이를 들고 날뛰는 우리 이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이었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전에 미국 대통령들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정통적인 외교법과는 한참 벗어난 그런 파격적인 또 국제 제재와 이번에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도 원래 만날 예정이 없었는데 예. 특사단 미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쑥 들어가서 뭐 35분 정도 대화를 하고 이
북미 대화를 하겠다 결단을 예. 내렸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김정은 위원장 북한이 제대로 임자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 또 우리 특사단의 대처를 제가 좀 칭찬하고 싶은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4월에 북미 회담 이야기를 먼저 꺼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특사단에서 4월에 이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니 그 과정에서 먼저 조율을 하고 북미 회담 같은 경우는 5월로 미루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해서 그게 수용이 됐다고 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뭐 프로세스를 잘 밟아가고 있다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예. 지금 뭐 야당에서 보수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따 말하겠지만 염려되는 사안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나 네.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 입장이 왜 이렇게 국민들 보기에 꼬이느냐.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하면 되는데 억지로 잘한 걸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이렇게 좀 발언이 꼬이는 것 같은데 그 네. 부분은 이 야당도 좀 전향적으로 이 정부의 어떤 대담한 4, 5월 이제 남은 2달의 일정을 예. 응원하면서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우려하는 대목이 없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좀 이따 바로 얘기하고 우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 다 작년 상황하고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급변하는 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나 외교에 있어서 특히 외교에 있어서는 입으로 나오는 말을 보면 곤란한 거죠. 예, 그 말을 하는 조건과 배경을 봐야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뭐 미치광이 뭐 로켓맨 뭐 화염과 분노 뭐 하여튼 굉장히 센 그 외교 용어라고 보기 그렇죠. 어려운 용어로 망언 싸움 비슷하게 한 거거든요. 사실은. 서로 네. 핵단추 예. 내 책상에 있다고 하고 예, 말이죠.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뭐 그것 때문에 혹시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고 전쟁 위협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뒤에서 또 하는 얘기들은 저렇게 말폭탄이 심할 때 절대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처한 조건, 그다음에 김정은이 처한 조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김정은이 처한 조건, 북한의 조건이라는 건 이게 제재와 압박의 수준이 미국이 유엔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가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의 수준이 이제 견디기 어려운 수준으로 왔다. 예, 예. 이 점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재와 압박을 통한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 요거는 이제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일관되게 추구해 왔던 건데 예. 그것이 성공했다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의 경우는 이제 곧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내적 조건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조건을 타개하는 방식은 한반도를 그러니까 무력으로 어렵게 하느냐, 아니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보이느냐, 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사실은 최종적인 선택지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일단 대화를 해보고 더 강한 카드를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화를 해보고. 예, 그래서 우선 이 대화를 해보는 쪽으로 결정을 한 거고, 그래서 그것이 중간 선거에 유리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북핵이라는 게 사실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20년형 가까이 된 묵은 문제인데 어쨌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온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스스로 성과다? 예, 성과로 보고 긍정적인 의미를 그거를 규정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예. 대화가 잘 안 될 경우는 사실은 더 큰 위험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중간 선거가 11월이란 말이에요. 네. 5월 안에 뭐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게 하면 대화로만 끝나서는 사실 중간 선거에 도움이 될 호재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네. 뭔가 대화의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회담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성과를 내는 정말 지난한 과정이 이어지겠죠. 뭐 제가 전반적으로 최민희 의원님 분석에 동의하면서 예. 조금 더 말을 보태면 예. 예전 같은 경우 이 대화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화가 자주 어그러졌던 게 실무 단계 아래에서부터 협상을 이어가다 보니까 하나씩 조건이 맞지 않아서 서로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죠.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봐서 이제 한 번에 위에서부터의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지도자
이러다가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그 다음 순서 이제 실무 단계로 내려오면서 하나씩 카드를 맞춰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5월에 북미 회담 이후 우선 굵직한 협상 결과가 먼저 나오고 예. 세부적인 것들이 조율될 여지가 있어서 이전까지의 대화와는 양상이 좀 다를 수 있고요. 저는 이 김정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상당히 교활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 정말 어떤 압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핵을 개발하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단계가 ICBM의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 이것은 정말 미국이 용인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조화의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이 레드라인을 넘게 되면 본토 타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 직전에 이제 협상을 하겠다, 대화를 하겠다 갑자기 180도 다른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참 위기의식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국제사회의 제재가 작년 유엔이 이제 유례 없었던 대북 제재 이후 중국이 이제 2월 달에 북한 내부의 사업체들을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예. 제재라는 게 시작됐다 해서 바로 효과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제재가 정말 실효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올해 2월이 그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도 참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고 그러나 저는 최민희 의원님께서 참 중요한 지적해 주셨다고 보는 게요. 이 전향적인 북미 회담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여전히 북한을 타격해야 된다는 맥메스터 예, 안보 보좌관 같은 사람들의 발언권이 상당히 세고 이 맥메스터 안보 보좌관은 지난 2월에 우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만나서 자신은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신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게 양동 작전이라 생각한다는 식의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어떤 주요 핵심 결정자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의 어떤 평화 분위기가 참 많이 호전된 것은 맞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면 이후에는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는 점도 염려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공을 자꾸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외교죠. 그 양상에 대한 평가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미덕이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4대 강국 보장론을 얘기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네. 그건 그때 상황에서 그 냉전 체제였잖아요. 그때는 그때 세력의 균형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차원에서의 4대 강국과의 대화가 아니라 그 각 나라가 처한 조건하고 그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하, 예.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김정은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아까 교활하다고 표현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야당 쪽에서 되게 김정은에 대해서 험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서는 협상 파트너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잘 접근하고 있는 결과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대통령만 잘해서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야당이 예.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야당의 협조를 얻는 것이 남남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큰 과제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는 게 외교적 수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번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미국이 중국을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이전에 국제사회 제재에서는 중국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그 제재에 동참하는 액션을 보여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대놓고 또 관세 물리고 경제적인 압박 조치를 여러 나라들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모습으로 중국을 압박해서 그 중국이 북한 내 사업장을 철수시키는 등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이라 네. 사실상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막무가내식 외교가 이번 이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에서 좀 성과를 낸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특사팀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지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중요한 기회를 잡았다는 점에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좀 거론하고 싶은 것은 또 우려되는 점이지 이게 우려되는 점 이전에 사실 개성공단을 철수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던 게 이전 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결정입니다. 예. 그 당시에 상당한 정치적 논란이 있었는데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싫어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지만 네. 어쨌든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공방이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철수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국제사회에 유례없는 고강도 제재를 했던 그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도 좀 수월하게 그 분위기 바통을 이어받아서 미국과 이런 국제사회 공조 발맞춘 점이 있었다는 점도 꼭 한 번은 욕을 먹더라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뭐 내친 욕 김에 먹어야 돼요. 왜요? 왜 왜요? 욕 먹어야 되냐면 예. 그 사드 배치 문제,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했다, 개성공단을 철수했다 그 자체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예. 개성공단을 철수하더라도 어떤 맥락에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철수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특히 적대적인 관계면 관계일수록 상황이 어려워져서 갈등할 때 이유를 생각하고 여지를 남겨두는 게 그게 외교잖아요. 그리고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가 강조했던 게 사드 배치는 사드 배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드 배치를 했을 때 이해 당사자인 국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국가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사드를 배치하느냐가 중요한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외교가 없었던 거죠. 과정과 절차가 잘못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일리 있는 지적이고요. 또 그런 점에서 우리 사드를 배치할 때 막 가발 쓰고 전자파 다 티가 죽는다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셨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이제는 그때 과격한 어떤 퍼포먼스에 대해서 한 번은 사과하고 넘어갈 때가 또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유치한 여담이지만. 지적이에요. 자, 중요한 지적이죠. 그 정도 하고 별로 근데 안 중요해요.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쪽 가 예정돼 있는 상태지만 우려되는 바 우리 장해찬 씨 얘기해 보시고요. 한 가지 예전 기사 한번 언급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5년에 당시 이제 평양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2005년의 일인데요. 그 일 이후로 지금 뭐 10여 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의 핵기술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고 뭐 이제는 정말 레드라인 근처까지 이르렀다고 알려지고 있고 예. 북한이 이번에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대북 특사가 다녀오는 발표했을 때 북한이 뭐 핵을 한국으로는 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이 핵 무력을 보유하는 것의 정당성이 마치 미국이 체제를 위협하기 때문이라는 뜻의 그 뉘앙스들이 이 합의문에 실린 부분은 저는 좀 오히려 북한의 논리를 강화시켜주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좀 아쉬웠고요. 또 하나 지금 이 야당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이 화해 분위기에 불구하고 과하게 염려하는 우려들을 내세우는 게 이번에 뭐 초중고 통일 교육 교재라던가 군 정훈 교재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 평가를 대대적으로 지우고 있습니다. 저는 최 의원님 말씀처럼 외교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뭐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고위 당국자들에 대해서 날선 발언을 하는 것 자제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교 전략이라고. 네. 그렇지만 이 북한의 도발 실태라던가 인권 현황들 그리고 세습에 대한 내용들을 이 통일부 주도하에서 이 교육 교재, 군 정훈 교재에 모조리 2017년과 2018년 들어오면서 모조리 지워버리고 대폭 축소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으로 인해서 야당들에게 자꾸 이런 사상이나 이념 가지고 딴지를 걸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우리가 결국 이 남북회담이나 북미회담 이후에 북한이 핵 동결을 하게 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이 핵 동결을 이끌어낼까가 사실은 좀 주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동결을 넘어 폐기까지 가야죠. 그렇죠. 이제 예. 북한에서는 여러 전문가들 말이 지금 현재 수준의 핵을 동결하고 ICBM 기술을 폐기하는 것으로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핵, 그러니까 원천 핵 기술 자체를 폐기하는 영구적인, 항구적인 비핵화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게 결국 정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도 이런 우려스러운 여론이 있다는 것을 북한이 인지해야만 오히려 지금 정부가 다양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뭐 발목 잡기로만 보기에는 이 우려의 시선들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뭐 합리적인 문제 제기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 제기는 저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굳이 발목 잡기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지금 저렇게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쪽의 문제 제기가 되게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발목 잡기예요. 기승전 문재인 흔들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판의 내용이 설득이 전혀 안 되죠. 예를 들면 남북 대화를 하면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하고 이게 평화 사기극에 놀아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이번에
이제 남북 대화가 진전되었지만 이건 형식에 있어서 되게 파격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는 파격이 있습니다. 뭐 속도라든지 예. 뭐 김정은의 경우 아내를 대동하고 특사단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상국가처럼 보이려고 하는 등 그러니까 뭔가 형식은 되게 파격적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그게 2005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과거로. 예,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핵동결, 그리고 폐기로 가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똑같이 됐고. 예. 이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죠. 지난 10년 동안 남북은 대화 채널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후퇴해 있었는데 그나마 민주정부에서 노력한 결과가 있었던 2005년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중요하고 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2005년 이후에도 수없이 남북 대화에 노력이 있었고요. 그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물 밑으로라도 예, 있었죠. 그런데 그게 번번이 실패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약간 희망적인 건 과거에는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밑 대화였거든요. 북미 간에. 근데 이제 정상이에요. 예, 이제 정상이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공개적으로 받는다는 거. 이건 이제 그만큼 투명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장난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네. 장난치면 전 세계가 알게 되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희망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낙관보다는 조심스러움을 더 강조하는 쪽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낙관하지 말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유리거든. 있으니까요. 예. 장혜찬 씨가 좀 아까 뭐 직접 한반도 정서와 연결된 건 아닙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통일교육 교재에서 북한 부정적 평가 같은 걸 너무 많이 뺀다든지 이건 좀 지나치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내용을 제가 솔직히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완전히 폐기되진 않은 것으로 알아요.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 건데 잘 축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재미도 하나도 없고 효과도 없고 그래서 효과 없는 교육을 하면서 이게 의혹도 많이 받았어요. 군 장병들에게 정말 북한에 대한 문제점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다른 그 정파적인 이해를 가지고 교육을 했다는 의혹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교육은 좀 축소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 체제가 3대 세습 체제라든지 민주주의가 전혀 구현되지 않은 사실 사회주의 왕조 체제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예, 예. 이걸 왜 군대에서 가르칩니까? 학교 교육에서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줄었는데 시간을 줄였지만 내용을 얼마나 알차게 북한에 대해서 교육하냐.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렇게 최민희 의원님처럼 합리적인 방향의 줄어듦이라면 제가 참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 근데 같은데 그보다 심하다. 이게 군대 교재뿐만 아니라 초중고 통일교육 교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면 인권 관련 내용이라던가 세습 독재에 대한 표현들은 줄어든 게 맞습니다. 그러나 2017년반 북한 이해와 달라진 점은 6.25 남침부터 연평도 포격 도발 그리고 북한이 지난 반세기 동안 3,040회에 이르는 대남 군사 도발을 강행했다는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표현 챕터 자체가 2018년판에서는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역적인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대화 무드가 조성될수록 또 과거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고 직시해야만 예. 네, 우리가 좀 그에 따른 냉정한 현실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일부에서 굳이 꼬투리를 주는 이유가 저는 좀 잘 모르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했던 그건 뭐 것입니다. 예, 저거는 조금 제가 살펴봐야 되고요. 네. 우리 통일부가 저렇게 조선일보식으로 혹은 보수 언론식으로 비난하는 정도로 내용을 바꿨을 리는 없는데 그건 제가 아직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 살펴보도록 보겠다.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장혜찬 씨한테 아까 자유한국당처럼 그냥 모든 걸 다 비판만 하는 이건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왜 일본의 아베가 지금 뭐 북미 정상회담 합의 소식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고 일본만 재팬 패싱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처럼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도 북미 정상회담 합의 소식에 너무 충격받고 놀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반대로 또 바른미래당의 경우도 지금 자신의 운신의 폭을 정확히 못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한반도 정세 급변 과정 속에서 그런 그 보수 진영을 향해서 어떤
충고 같은 걸 해보신다면요. 그러니까 사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조금 달라요.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것까지 비판하는 입장이라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인정하고 기대한다는 그렇죠. 논평을 예. 내놓고 있는데 워낙 당 자체가 이제 이념적으로 결이 맞지 않는 분들이 선거를 위해서 급조된 정당이다 보니까 맞는 지적을 해도 좀 주목을 못 받는 정치적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쨌든 보수 일당인 자유한국당이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고 여기서 제가 계속 비판을 하지만 이 우려를 하는 것과 발목 잡기를 하는 거 제가 다르다고 말했었잖아요. 그걸 구분해서 2005년도에 이 김정일 위원장이 비핵화 선언했는데 그때와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그때랑은 상황이 다른 게 지금 미국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매파인 북한 타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대화가 안 됐을 때 플랜 B를 제시하는 역할을 보수당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 뭐 대화국어 평화 사기극 이런 자극적인 언어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신뢰를 많이 못 사는 여러 예. 또 지금 미투 파동으로 민주당이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그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으로 못 가는 원인인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내부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면 당직자들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합리적인 정서에 뭐 세련된 비판문을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최고 지도부에. 그런데요. 그러나 이 우리 홍 대표님께서 공식 석상에서 그 당직자들 통해 올라온 메시지들을 전혀 읽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그래요? 말한다고 한다는 문제 제기가 당내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심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금의 한반도 정세에 기대할 건 같이 기대하면서 다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플랜 B를 제시하는 보수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최민희 전 의원 짧게만 코멘트 하시면.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그 보수 정당들이 이념적으로 기대왔던 게 사실상 색깔론입니다. 보수가 지금 2007년에 진보가 530만 표 차로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굉장한 갈등과 혼란을 겪었거든요. 네. 그땐 진보의 위기라면 지금은 보수가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인 위기로 느끼지 않고 모든 것을 문재인 탓으로 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 보수의 위기라는 인식을 갖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른 어느 날보다도 오늘은 두 분의 시각이 매우 유사했다. 이렇게 논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3부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준석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지금 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얘기부터 우리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에 그 정봉주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자기에게 제기된 그 미투 의혹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그 전면 부인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던 것 뭐 잘 아실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프레시안과 서울이 기자 이런 이름이 실검에 계속 올라 있는 상황이고 오늘 내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프레시안과 이 문제를 처음 보도했던 프레시안과 서울이 기자가 좀 일종의 코너에 몰리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프레시안이 다시 단독 보도를 하나 내보냈네요. 정봉주 전 의원은 측근이 정 전 의원은 그 문제가 됐던 12월 23일에 여의도의 당시 렉싱턴 호텔에 갔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정 전 의원의 팬클럽이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약자로 미권스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 미권스의 카페직이었던 별명이 민국파라는 그런 분이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오늘 프레시안과 만나서 2011년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잠자는 시간 빼고는 정 전 의원과 계속 같이 있었다. 그런데 23일 일정을 수행하던 중에 차로 정 전 의원을 렉싱턴 호텔에 데려다 줬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해서 호텔에 갔다면서 빨리 나와야 하는데 하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게 오늘 조금 전에 나온 프레시안 보도의 핵심입니다. 정 전 의원이 렉싱턴 호텔에 들어가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분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다만 렉싱턴 호텔에 갔다는 사실은 당일에 갔다는 사실은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을 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종의 주장이 되기 때문에 논란은 점점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자연스럽게 이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우선 김수민 평론가 네. 이렇게 되면 오늘 이 반전의 반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론을 하고 또 재반론하는 이런 형태로 예.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성급하고 신속한 가치 판단을 내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건 절대 안 되죠. 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인터넷 공간에서만 봐도 뭐 바로 이제 피해 호소인에게 무슨 공작이나 음모가 있다라고 공격하는 세태도 있고 또 댓글들 오늘 네. 안 좋았어요. 가해 지목인에 대해서도 곧바로 가해자로 낙인 찍는 이 두 가지 태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양비론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태도 모두가 무죄 추정주의라는 원칙을 거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히 진위 여부 공방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저는 이제 조만간은 결판을 볼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정전 의원이 전면적으로 팩트 자체가 거짓이다라고 부인을 했고 또 그런데 렉싱턴 호텔에 같이 갔었다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머지않아 어차피 진실이 가려질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려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인터넷상에서 보면요. 예. 이 여의도 정치의 세계라는 것은 물론 이건 뭐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만은 일반 이제 청취자분들이 모르는 영역에서 있는 일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렇겠죠. 처음에 뭐 이 이야기 정전 의원의 이야기가 나온 뒤에 그 이제 이런 얘기도 한 인터넷에 돌았었어요. 뭐 렉싱턴 호텔이라는 곳에는 룸으로 된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카페 같은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이 렉싱턴 호텔이라는 공간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룸이 있는 카페가 있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식당으로 활용되는 공간들인데 뭐 예를 들어 낮에는 이게 카페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인이 가는 거지 절대 국회 앞에 뭐 커피숍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제 좀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정보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이제 좀 신빙성 자체를 좀 열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봤을 땐 지금 뭐 처음에 언론사가 뭐 날짜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었다라는 주장도 뭐 언뜻 보기엔 맞는 주장이지만은 반대로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주장들에도 보면은 허위가 많이 섞여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또 인터넷에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조심스럽게 판단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라는 거는 뭐 이게 7년 된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억하는 게 부정확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있거나 공작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오늘 어제 하루 이틀 동안은 진짜 이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범람을 인해 가지고 또 2차 피해라는 말을 쓰게 되지만은 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왔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전 의원 이 상황이 그냥 오늘도 급박하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되면은 오전에 정전 의원이 그 주장했던 사실들, 그다음에 서울시장 출마 뜻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그 입장, 이것도 좀 더 내일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전 의원이 어쨌든 해명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오늘 그리고 사실 그 정전 의원이 들고 나왔던 판넬에 보면 뭐 사진을 촬영한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뭐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뭐 저도 컴퓨터 전공을 했지만은 디지털 카메라 또는 휴대폰 사진에 있는 그 사진 촬영 시각이라는 거는 네, 그건 뭐. 말 그대로 그거는 간단한 프로그램으로도 수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 엑시프 정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떤 결정적인 알리바이로 삼기에는 오늘 기자회견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기자회견 내용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그렇죠. 그리고 오늘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럼 또 오늘 이 증언하신 분도 보면은 결국은 이분도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그렇죠. 23일에 정봉주 의원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이 부분도 확실한 어떤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오전에 있었던 주장에 배치된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 다시 한번 또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긴 왔다라는 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민병두 의원 얘기를 네.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그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그냥 의원직을 던져버렸고 심지어는 당에서도 만류까지 했는데 오늘 네.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어요. 그런 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것도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억울한 부분이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계속 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정치인이어서 그런지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일이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라고 한 셈이 됐는데 근데 죄송하다 수준을 넘어서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나쁘게 보면
세간에서는 이거 그냥 털고 넘어가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좋게 보더라도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좋은 전례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처음에 안희정 전 지사 파문 터졌을 때도 곧바로 회의를 열어가지고 제명, 출당 처리하는 그 수순을 밟았는데 네. 그거하고 양상은 다르지만 너무 지나치게 정무적인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정무적으로 털고 가는 판단이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민 의원이 좀 부풀려지거나 혹은 허위 사실이 있다면은 좀 끝까지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하여튼간 정당의 민주적 절차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지만은 과거에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뭐 홍준표 대표에 대해 가지고 뭐 불경한 언사를 했다 그래서 유효의 최고위원을 그냥 바로 제명해버린 것이라든지 그랬죠, 예. 아니면은 지금 이번에도 보면은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제기된 다음에 1시간여 만에 이제 바로 이제 제명을 사실상 결정했거든요. 네. 저는 이런 부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희정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나 파문이 잠재워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당의 민주적 절차라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 판단들을 자유한국당도 그랬고 지금 민주당도 그랬고 내리는 기준은 물론 국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다만 선거가 아니었으면 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겠느냐라는 생각해봤을 때 이번에는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판단들이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좀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민주당에서 이제 민병두 의원 사태 만류한 것에 대해서 네. 일당을 사수하려는 그러니까 의석수를 지켜서 기호 1번을 지키려는 수작 아니냐. 근데 이게 뭐 눈엔 뭐만 보인다라고 읽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도 현직 의원이 그 지방선거 준비차 사퇴하는 거에 대해서 극구 만류를 해왔었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근데 거예요. 자기도 해봤으니까 남들 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또 예측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 사실 그거를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본인들 입으로 하는 것이 과연 근데 정치 아니, 뭐 그거야. 전략상으로도 근데 바람직한가. 어떤 네. 면에서 사실 민주당이 그 생각을 안 할까요? 일당을 근데- 지켜야 되는데 한석이 아까운 상황인데 제가 더군다나 민병두 자유한국당이면 의원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해명하거나 그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은 네. 글쎄요. 저는 근데 이제 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의 사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네. 결국에는 어떤 의도에서 민병두 의원이 어떤 이유 때문에 사퇴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네. 어쨌든 외견상으로 무미건조하게 보면은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국회의원이 사퇴했다가 이제 결론이 나게 된다면은 네. 앞으로 어떤 사건이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덕적 기준 자체가 선이 거기 그어져 버립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이런 의혹 비슷한 제기가 사안이 있을 때는 벌어지면은 민병두 의원은 사퇴까지 했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땐 자유한국당에서 뭐 그런 집단적 두려움도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제 나름대로의 의혹을 제기해 봅니다. 저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쨌든 지금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걸 지켜보면은 네. 결국 그 권력형 폭력이란 말이에요. 네네. 권력형 폭력. 그러면은 그 권력형 폭력이 가해졌다는 걸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해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을 인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2차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권력을 일단 내려놓고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네. 내려놓고 일단 해명을 한 다음에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뭐 다시 복귀하든지 무슨 뭐 명예 회복을 하든지 네. 그러는 게 미투 전체 정신에 비춰볼 때는 더 맞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민병두 의원이 그런 일종의 결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뭐 민병두 의원이 이거를 의원직을 내려놓고 만약에 결백을 입증해가지고 재선거로 돌아오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권력이라도 당직이라던가 네. 이런 거라면 내려놨다가 뭐 다시 주워갈 수도 있겠지만은 의원직 자체는 이제 재선거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한 2년 기다렸다가 네. 다시 총선에 나오는 본인이 사퇴한 지역구에는 재선거 출마하지 못하는 게 이제 법으로 규정돼 그건 재선거고 있거든요. 재선거고 예, 예. 제 얘기는 이제 총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리를 내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일단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때 오히려 그 대중이라던가 언론이라던가 또 그 집단에서 자정작용이 있고 그리고 피해 호소인과 잘 연대할 수 있다면 굳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려놓을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예, 갖고 있는 상태로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너무 뭐 이제까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자리 안 내놓는다고 막 뭐라 그러다가 또 막상 또 내놓으니까 또 너무 네. 너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이번 저희- 일로 이제 기준이 너무 각박하게 짜여질까봐 그게 또 한 번 내려지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향후에 계속 그와 같은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어진 게 아닌 예, 정무적 예. 판단에 따른 기준이 계속 작용될까봐 그것이 우려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상대편 정당을 이제 싸잡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예. 뭐 예를 들어 과거에도 보면 새누리당에서 뭐 예를 들어
성추문이 있다고 하면은 성누리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잡아서 네, 비판하고 네. 예를 들어 과거에 보면 뭐 민주당에서 청부살인을 하는 의원이 생겼을 때 뭐 청부살인당이다 싸잡고 이렇게 막 했던 적이 있는데 예. 이게 얼마나 무의미하냐면요. 당에 가입하는 거는 가입 절차에 아무것도 그런 스크리닝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 들어온 이상 그런 게 터질 수 있는 항상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네. 누굴 싸잡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몇 번의 사건들 되짚어봤으면 좋겠는 게요. 과거에 예를 들어 우리가 윤창중 씨 사건을 우리가 비난했잖아요. 예. 그럼 그 사건과 더불어 가지고 최근에 비롯된 사건들 물론 이런 거에 경중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은 그때 비판했던 강도로 과연 지금의 여당이 자기 측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네. 그런 것들. 아니면 과거에 또 그러면 언행에 대한 부분으로 예를 들어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네. 제명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때는 언사였잖아요. 예, 예. 부적절한 언사였는데 지금 부적절한 행동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에서 이런 문제가 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다 제명할 것이냐. 네. 이게 항상 이중잣대 문제 생기는 것인데 저는 그러니까 너무 이 도덕성의 문제를 각 당에서 무기화 삼는 순간부터 수많은 이제 무논리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미투의 정신 자체를 또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과거에 이제 성누리당 뭐 사례도 얘기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 몇 명이 한 잘못을 가지고 이제 그 집단 자체를 공격하고 싸잡기보다는 이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당에서 그 집단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걸 갖고 판단을 하는 게 네.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결론적으로는 말 한마디에 국회의원 제명시킨 게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되어버린 거죠. 한나라당이.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네. 그 기준 잣대가 지금 보면은 과연 여당에서 지금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저건 또 어떻습니까? 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충남지사 선거에 걸림돌로 이제 작용하기 시작한 이 뭐 불륜설, 내연녀 공천설 이 문제는 당이 그 민주당이 접근하는 그 방향이 민병두 의원 의원직 사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 차원에서는 출마를 좀 하지 않는 쪽으로 네.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가 다른 거죠? 민병두 의원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네. 서울시장 출마 안 하는 걸로 된 거 아니냐 이 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인은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뭔가를 접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게 정무적 판단에서든 어떤 다른 사리 판단에서든 간에 근데 어쨌든 지금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자리는 출마자라는 네. 거니까 이것도 좀 정무적 판단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내연녀 공천 의혹에 대해서 이거는 저는 박수현 전 대변인과 예. 그 해당 공주시의회죠. 그 예. 비례대표 의원 간의 관계에 집중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 예. 관계는 뭐 연인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특혜 공천이었느냐. 예. 예, 만약에 특혜 공천이었다면은 민주당 정도의 정당이면 비례대표 한석 정도는 가져갈 수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서는 거의. 예, 영남 지역에서조차 그런데 그럼 그 한 명을 두고 여러 명의 지망생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박수현 전 대변인이나 당 차원에서 제압했느냐 혹시 예,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지 그 두 사람만의 관계만 갖고는 저는 따질 수 그리고 있는 부분이 별로 이 없다고 봐요. 부분은 상당히 의문인 게 뭐냐면요. 아무리 그 당시에 박수현 의원이 이제 그 지역의 위원장으로서 공천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당원들이 봤을 때 이런 어떤 내연 관계에 의한 공천이라고 생각되면요. 당장 공천 경쟁자가 투서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이 좀 불거졌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 당시 지역 언론이나 이런 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거에 이의 제기한 기록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아직 박수현 의원에게 내연녀 공천이다라고까지 딱지를 붙일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저도 지역구 관리를 하지만은 지역의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의 지역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은 당원들과 같이 이제 당을 키우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열성적인 당원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런 당원들을 우대해 줄 수밖에 없는 그 당원들은 것이고. 솔직히 말하면 가족보다도 좀 많이 봅니다. 제가 예, 생각하는. 예. 근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 그분이 공천받았는데 나중에 공천받은 뒤에 어떤 이런 오늘 이제 박수현 의원이 연애하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했는데 그 연애한다는 감정이 생겼는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섣불리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제 판단 내리시기보다는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선거 아까 정무적 판단이라 말했는데 선거 측면에 봤을 때 박수현 후보의 대처라는 것이 지금 매끄럽지 못했다라는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 오늘 예를 들어 기자회견하면서 거기서 뭐 연애하는 도지사 멋지지 않습니까? 뭐 이런 발언 같은 거 물론 기자의 질문이 뭐 약간 그런 걸 유도하는 측면도 있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희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 민주당에서는 그런 좀 정치적인 선택을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가지고 좀 그래도 연착륙할 수 있게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다가 박수현 전 대변인은 그 음모론까지 제기를 했어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을 때 전처와 다른 사람이 그 부당한 청탁을 한 거를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당에서 출마를 자꾸 만류하는 거는 당 내부에 좀 이번 지방선거 전반과 관련한 좀 고민이 좀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논란이 될 만한 소지를 예.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겠고, 글쎄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이 미투 운동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수 있는데 좋은 선례를 남기기는 어렵겠다 예. 판단이 되죠. 저는 그러니까 당이라는 거는 항상 이제 윤리위원회라는 조직, 아니면 윤리심판원이라는 조직을 두고 이런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문화된 규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가 앞에 있다 보니까 눈에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보면 결국에는 표만 보이는 것이고 예. 원리 원칙 어떤 정당의 어떤 법치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훼손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진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게 오히려 그렇게 정당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자신들의 룰을 이제 지키지 않는 순간부터 네. 혹시라도 이제 말하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더 의혹이 나올 부분이 있다면은 더 이제 그것이 본질과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정당이 엄중하게 대처하되 중심을 잡고 이제 모든 일들에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로 좀 폭을 좁혀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뭐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완전히 좀 웃기게 돼버린 셈이에요. 사실 우선 박영선 의원이 뭐 이건 큰 타격이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평창 동계올림픽 때 스켈레톤 금메달 그 획득하는 그 순간에 텔레비전에 얼굴이 비쳤다가 상처를 입었고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은 아직 입당은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던 거고 자 이렇게 뭐 민병두 의원 또 이렇게 됐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뭐 3파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3파전 내에서 경선이 어떻게 되고 이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인 여론이 본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제 걱정까지 해야 될 상황일 것 같단 말이죠. 지금 일단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네. 민주당 지지율이 뭐 크게 하락했거나 또 네. 거기에 연동돼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대폭 깎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도 알만한 것이 이런 말도 있어요. 미투가 나오지 않는 곳일수록 썩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성폭력이라는 게 워낙에 여러 진영과 여러 분야에서 만연해 있기 때문에 네. 예, 미투가 안 나오는 게 더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보다는 그게 나왔을 때 어떻게 그 집단이 대처하느냐를 지켜볼 만큼의 대중의 의식은 그 정도로는 성숙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마치 이 사태를 즐기는 것처럼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전혀 오르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본선에 이렇게 그 당 간의 어떤 지지율의 우열이 뒤집히는 그 정도 사태는커녕 어떤 큰 폭으로 지지율이 바뀌는 거기까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사태를 각 정당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남아있는 큰 관건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지난번에 이제 김용민 씨 사건 때문에 결국 이 19대 총선에서 뭐 호사가들이 하는 말로는 의석이 20개가 바뀌었다. 그리고 그 당시 새누리당이 과반을 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영향이 꽤 있었죠, 사실. 그런 것처럼 이게 변수가 이제 지속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층이라고 하는 층, 지금 어차피 아까 김수민 의원 말한 것처럼 이미 여론조사에 응답할 정도의 층들은 정치적인 신념과 어쨌든 지향점이 좀 있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부동층이라는 분들은 그 당시 선거 치르는 날과 그 전날, 그 전전날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막판에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지속되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1당이 민주당이고 뭐 2당이 뭐 자유한국당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1당이 부동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당의 움직임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이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인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안희정 지사 때 선제적 대응을 해가지고 김수민 의원 말한 것처럼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봐주길 기대했지만 반대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면서 그게 약간 희석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 차원에서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나 그 바른미래당은 좀 움직임이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보폭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그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사실상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예. 반대로 본인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서울시장만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특히 이제 여론조사들이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100일을 앞두고 예. 이제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그 추이 중에서 자신이 최대의 이제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기를 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앞으로는 뭐 민주당의 상황을 고려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본인의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안철수 전 대표는 나오긴 나온다 이 얘기인가요?
뭐 제가 안철수 대표랑 교류가 많은 인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 확답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김수민 평론가는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시기를 좀 재서 나올 것 같다는 데는 저도 동의하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약간 민주당의 하락세일 수도 있는, 뭐 실제 하락세가 아니더라도 하락세일 네. 수도 있다라는 시기에 이제 섣불리 주자군에 꼈다가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에서 또 안 좋게 결과가 나오면 더욱더 퇴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는 저울질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앞당기지는 않지 않을까. 예,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예측이 그건 이제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출마 후보군,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국건이 서야지 그 다음에 이제 구청장 후보군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그렇죠. 이제 그게 사실은 뛰어들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지금 바른미래당이 아마 4월 초에 이제 공천 절차를 진행할 것 같은데, 그럼 안철수 대표도 제 생각에는 한 3주 내, 2주 내에는 최소한 어떤 판단을 내려야지 이제 지금부터? 예,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안 대표도 정치를 안 해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이제 그 시간표 안에서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뭐 선거 취재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항상 선거는 예측한 대로 안 갈 뿐만이 아니라 네.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참 우리 뭐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재밌게 만드는 저는 다만 그런데 후보들 입장에서는 난감하게 만드는 이런 이번에 일들이 민주당의 그런데 가장 독은 고지주율입니다. 아까 우리가 언급한 적이 뭐 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박수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적인 박빙 상황에서는 본인이 이미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런데 아직까지도 본인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계속 갖고 싶어하는 거고, 또 예. 당 같은 경우에는 박빙 지역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런 갈등 하나가 생기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어느 정도 고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근데 이준석 위원장 오늘 마지막이죠. 예. 아이고, 이거 아쉽게 됐습니다. 뭐 방송에서 왜 마지막인지 밝히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올해 6월 달에 있는 행사에서 큰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뭐 뭘 했습니다. 하시든 예. 최선을 다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전